자, 이번 시간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비유적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유적 표현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표현하고 싶어요. 이것에 대해서. 근데 이것을 표현할 때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표현한 것, 비슷한 것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비유적 표현을 딱 보면 두 가지 대상이 나오게 되겠죠.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빗대어 표현한 다른 대상이 있을 것이고. 근데 이때 두 대상 사이엔 비슷한 점이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비유적 표현의 특징 살펴보시면 등장하는 두 대상 사이에는 반드시 비슷한 점, 공통점이 있어야 한다. 무슨 얘기냐? 그림으로 간단히 보시면 찐빵 같은 개똥이의 얼굴 그랬어요. 이게 이제 비유적 표현이 사용된 건데 개똥이의 얼굴을 나타내고 싶은 거죠. 근데 개똥이의 얼굴이 뭐 같다고요? 찐빵 같다고 찐빵에 빗대어서 표현한 겁니다. 자, 이 표현 보면 개똥이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겠다 대략 짐작이 되죠. 왜? 바로 개똥이의 이 얼굴이 찐빵과 뭔가 공통점 뭘까? 아마 그 모습이 둥글다라고 하는 모습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똥이 얼굴이 이렇게 길쭉한 얼굴이에요. 실제로는. 근데 이렇게 길쭉한 얼굴을 가지고 찐빵 같은 개똥이 얼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가 찐빵이야? 찐빵하고 하나도 안 닮았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공통점이 반드시 있어야만 비유적 표현을 쓸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비유적 표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중요하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뭐뭐처럼, 뭐뭐같이 라고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방법을 직유법이라고 해요. 말이 좀 어렵죠. 직유라는 것은 직접 비유한다. 직접 비유한다라는 말을 줄여서 쓴 말이야. 직접에서 직. 비유에서 유를 따와서 직유라고 하는데 어떻게 표현해요? 그럼 직접 비유해요. 이것을 찾기는 좀 어렵고요. 내용 중에서 뭐뭐처럼, 뭐뭐같이 라는 말이 나오는지를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면 직유법이야. 우리 좀 전에 봤던 거에 찐빵 같은 개똥의 얼굴 있었죠. 이때 뭐뭐 같은. 선생님 같이잖아요. 아이 같이나 같은이나 똑같죠? 그렇다면 앞에서 우리가 봤던 찐빵 같은 개똥의 얼굴은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또는 이한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댈 때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야. 그럼 사람이 아닌 것은 뭐가 있을까요? 동물도 있고요. 아니면 식물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사물.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그냥 사물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사람처럼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표현 방법을 의인법이라고 해요. 인자가 사람 인자예요. 그럼 선생님 사람처럼 표현한다는 얘기는 뭐냐?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나타내야 돼요. 우리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뭐 있지? 웃는다. 선생님 우리 집 강아지도 기분 좋으면 웃던데요. 그건 네가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웃는 것은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얼굴 근육을 움직여서 즐거운 기분을 나타내는데 사람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해님이 웃는다. 해가 무슨 해는 정말 사물인데 웃을 수 없잖아요. 밝게 빛나는 해의 모습을 웃는 표정이 나타낸 거죠. 또는 말한다. 말할 줄 아는 것도 이 세상에는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동물은 그냥 내는 소리, 뭐 짖는다, 운다, 뭐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말한다는 거는 사람만 얘기할 수 있고 또는 뭐 걷는다. 걷다라고 하는 표현도 사람만 할 수 있는 이렇게 동물도 못하고 식물도 못하고 사람만 할 수 있는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의인법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직유법하고 되게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한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댈 때 이번에는 뭐뭇은 또는 뭐뭇은 뭐뭇뭐뭇이다 라고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을 은유법이라고 하는데 아까 직유법이 직접 비유를 줄여서 직유법이라고 한다고 했죠. 은유법은 은근히 비유한다. 은근히 비유한다를 줄여서 은유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은근히 비유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 직유법하고만 비교해 주시면 돼요. 아까 직유법에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같은 이런 말이 쓰인다고 했죠. 은유법에는 그런 말이 없는 겁니다. 그거만 빼면 돼요. 내용은 똑같아요. 다만 뭐뭐처럼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하면 되는데 우리 아까 그 찐빵 같은 개똥의 얼굴 할 때도 이때는 같은 들어갔잖아요. 그럼 같은을 빼봐. 그러면 찐빵은 개똥의 얼굴 또는 개똥의 얼굴은 찐빵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직유법이 아니라 은유법을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못멋은 못멋이다. 개똥의 얼굴은 찐빵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은유법하고 직유법은 되게 비슷한데 다만 못멋처럼 못멋 같이라는 말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해 주시면 돼요. 자, 이런 비유적 표현을 그럼 우리가 왜 쓰는가? 비유적 표현을 쓰면요, 훨씬 더 생생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개똥의 얼굴이 둥글다라고만 나타내는 것보다 찐빵 같은 개똥의 얼굴 이렇게 표현하면 찐빵의 느낌이 확 살면서 개똥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짐작이 되죠. 또는 내 친구는 그냥 얼굴이 예쁘다라고만 표현하는 것보다 사과같이 예쁜 얼굴을 가졌어. 이렇게 표현하면 어때? 우리가 생각하는 사과의 느낌, 맨질맨질하고 반들반들하고 팽팽한 그 사과의 느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생생한 느낌이 나게 되고요. 때문에 장면도 쉽게 떠오를 수 있게 되고 그렇다면 내용을 이해하기도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 이야기에서 이렇게 생생한 느낌을 주고 싶거나 장면을 쉽게 떠오르게 하거나 아니면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비유적 표현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은유법, 의인법, 직유법 세 가지 종류를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길이라는 시를 만나보겠습니다. 제목은 길인데 그림을 보시면 포도가 보여요. 그죠? 포도 송이송이가 아주 탐스럽게 익었는데 또 자세히 보면 그 안에 뭐 집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과연 이 시는 어떤 시일까? 글의 종류는 시이고요. 글쓴이 김종상 선생님이고요. 특징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포도의 여러 모습에 비유하여 표현한 시래요. 그러니까 그림을 괜히 포도를 그린 게 아니라 사실은 길을 따라서 사람들이 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고 살아간다라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포도의 모습에 빗대어서 나타낸 거야. 근데 그러려면 뭔가 비슷한 점이 있어야겠죠. 자, 어떤 비슷한 점을 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포도의 모습에 빗대었는지 찾으면서 비유적 표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를 읽어보죠. 길은 포도 덩굴로 시작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부터 지금 비유적 표현이 나왔어요. 자, 우선 여기 지금 선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건 뭐냐면 원래 시에서는 행을 바꿨다. 그러니까 포도 덩굴이 원래 이렇게 행을 바꿔서 밑에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요 한 페이지에 다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원래 시는 행을 바꿨지만 우리는 편의상 붙여 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행 개수를 셀 때는 따로따로 세 주어야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사용된 비유적 표현은 어떤 것이 있을까? 길은 포도 덩굴인데요. 무엇은 무엇이다 로 나타내는 방법, 우리 은유법이라고 배웠죠? 자, 일단 여기에 사용된 비유적 표현은 은유법인데, 자, 그러면 길을 포도 덩굴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길을 포도 덩굴에 빗댄 거야. 그럼 왜 이렇게 빗댈 수 있었을까?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포도 덩굴을 본 친구들은 알지만 포도 덩굴은 꼬불꼬불 자기들끼리 얽혀가지고 쫙 자라나요. 그래서 우리가 덩굴이라고 부르는데 해서 모습을 보면 보통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도 보면 구불구불한 길들이 되게 자연스러운 길이에요. 직선으로 뻗어 있는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일부러 그렇게 길을 닦아놓은 거고 대부분의 자연스러운 길들은 보면 다 구불구불하죠.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길의 모습과 포도덩굴의 모습이 비슷하단 말이야. 모습의 비슷한 점을 가지고 지금 은유법을 사용해서 길은 포도덩굴이라고 나타내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포도 덩굴이에요. 그러면 다음 내용. 몇백 년을 자라서. 그래요. 길에 대한 얘기지만 포도 덩굴에 빗대어서 표현하였기 때문에 포도 덩굴의 느낌처럼 자라서 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땅덩이를 다 덮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땅덩이, 지구 안에서 우리가 모르는 길은 없어요. 그죠? 사람들이 다 개척을 해서 모르는 땅이 없어요. 이렇게 다 덮어요. 이 덩굴의 가지마다 뭐가 있냐면 포도송이 같은 마을이 있답니다. 포도송이 같은 마을, 벌써 비유적 표현 느껴지나요? 한번 찾아봅시다. 포도송이 같은 마을, 멋멋 같은 이라는 말을 써서 포도송이 같은 마을, 마을에 대한 얘기인데 이 마을이 포도송이 같다라고 빗댄 거죠. 이렇게 멋멋 같은,처럼 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방법을 직유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직유법을 사용해서 에 빗댄 건데 왜 그랬을까? 자, 역시 또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포도송이 아주 잘 익었습니다. 포도송이에는 포도알들이 따다다다다다 붙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사는 마을도 잘 보시면 길을 따라서 집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단 말이야. 그 모여있는 집들을 모아놓은 것을 좀 멀리서 보면 마치 포도알들이 다다다다 붙어있는 포도송이 같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역시 모습의 비슷한 점을 찾아가지고 포도송이 같은 마을을 포도송이에 빗댄 거예요. 자, 이렇게 마을을 포도송이에 빗대다 보니까 바로 이어서 뭐도 나오냐면 포도알 같은 집들도 나오게 됩니다. 마을이 포도송이니까요. 그러면 집들은 당연히 포도송이를 이루고 있는
그 포도알이 되겠죠. 자, 정말 그러한지 역시 또 보도록 하죠. 포도알 같은 집을 포도알 같다라고 나타낸 건데 역시 뭐뭐 같은을 사용했기 때문에 직유법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역시 또 우리가 비슷한 점을 금방 알 수가 있죠. 포도알은 동그란 알맹이 하나 모양인데요. 마을을 이루고 있는 집도 그냥 낱낱이 하나의 모양, 동그란 모양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알이 집이 되다 보니까 포도알들이 모여있는 포도송이는 집들이 모여있는 마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포도알이 집이 되니까 포도송이는 마을. 이런 연결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대충 짐작이 되는 거야. 왜 길을 포도 덩굴이라고 했는가? 덩굴을 따라서 가면 포도송이들이 있고 그 포도송이를 이루고 있는 포도알들. 즉, 포도알이 모여서 포도송이가 되고 이것이 덩굴을 따라서 계속 이어지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도 사실은 낱낱이 집이야. 우리 집, 너네 집, 친구네 집, 누구네 집, 모르는 사람 집인데 그 집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그 마을들은 길을 따라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길들을 저 멀리 비행기에서 우리가 항공사진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이게 될까? 이어서 계속해서 시 내용을 만나보죠. 포도알이 늘 때마다 포도송이는 자꾸 커가고 그죠? 포도알이 는다는 거는 그걸 이루고 있는 포도송이가 커진다는 거. 즉, 아까 포도알은 집을 빗대어서 표현한 것이었고 포도송이는 마을을 빗대어서 표현한 거였어요. 그럼 이 얘기는 결국 집들이 늘면서 마을도 자꾸 커진다는 거죠. 가을봄 없이 그랬는데 가을봄은 사실 가을과 봄인데 단지 가을, 봄이 아니라 그냥 때 없이 그냥 계속 꾸준히 이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자라기만 하는 이 덩굴 뭐였어? 길을 통하여 사람과 사람이 도와가고 마을과 마을이 이어져서 자, 이 두 부분은 어때요? 굉장히 비슷하죠? 사람, 마을, 도와, 이어 요거만 다를 뿐이지 뭐뭇과 뭐뭇이 뭐하고 뭐뭇과 뭐뭇이 뭐해서 비슷한 구조를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슷한 모습이 또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도와가고 이어져서 어떻게 돼? 우리가 사는 세계가 뭐가 돼요? 한 덩이로 되었다. 세계가 한 덩이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더불어 사는 세상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멀리서 보면 우리는 한 지구촌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다투기도 하고 싸우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우리가 함께 도와가고 이어서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때 진정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 아주 따뜻한 시였습니다. 그래서 길은 포도덩굴이고 포도송이 같은 마을에 포도알 같은 집들이라고 했구나 하는 것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길, 시를 살펴봤는데 내용을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적 표현 안 볼 수 없죠? 우선 맨 첫 번째 문에서 길은 포도덩굴이라고 나타냈어요. 무슨 법? 은유법. 그렇죠? 그 다음 내용 보시면 포도알이 늘 때마다 뭐가 커간대? 포도송이가 커간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서 세계가 한 덩이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세계가 한 덩이로 된다고요? 사람과 사람이 도와가고 마을과 마을이 이어지면 세계가 한 덩이가 돼요. 그러니까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리가 함께 이어져서 도와가면서 살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정 하나가 될 것이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비유적 표현 살짝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비유적 표현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 시험에 반드시 나오겠죠? 자, 길은 포도 덩굴에서 무엇은 무엇이다. 은유법 나타냈어요. 그 모습이 비슷해서 쓸 수 있었고요. 어떤 비슷한 점이 있었는지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포도송이 같은 마을, 그리고 포도알 같은 집 그랬는데 모두 뭐뭐 같은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한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댄 직유법 사용됐다는 거 알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뭐야? 포도알이 각각 집이에요. 때문에 포도알이 모여있는 포도송이는 집들이 모여있는 마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연달아서 같이 한 연에 나오고 있었죠? 알아두시고요. 은유법, 직유법 사용되었다 하는 것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글은 어부지리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자, 이 글은 어떤 글일까요? 지금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왕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신하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왕과 신하에 대한 이야기인가? 자, 이 글은 옛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우리 옛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도 꽤 많죠. 뭐 춘향전, 우리나라 작품인 뭐 춘향전이나 심청전도 마찬가지고요. 미상이라는 얘기는 잘 모르겠다 이런 의미예요. 자, 특징 살펴보시면 어부지리 우리 아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맞아요. 고사성어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고사성어가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그 유래에 대한 내용이에요. 따라서 이 시간에 우리는 비유적 표현도 알아보는 거고요. 그리고 어부지리라는 고사성어도 알 거고요. 그 고사를 그 성어를 이루고 있는 고사의 내용도 함께 오늘 한 3가지를 한꺼번에 살펴보겠습니다. 어부지리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어부지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나라가 제나라와 전쟁 중이던 어느 해 연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뭐죠?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거죠. 뭐 날씨가 좋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농사가 안 돼요. 게다가 전쟁 중인 상황에서 흉년까지 들었으니 연나라의 상황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조나라가 이를 기회로 삼았어요. 저 지금 다른 나라하고 전쟁 중이야. 게다가 흉년이야. 되게 힘들어.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힘을 내서 가면 정복할 수 있겠구나. 해서 조나라는 기회로 삼아 연나라를 침략하려고 합니다. 연나라 정말 큰일 났죠? 이 소문이 또 돌 테니까. 자, 연나라는요, 제나라하고 전쟁 중이었다 앞에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조나라와의 전쟁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이제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망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연나라의 왕은 소대라고 하는 왕의 신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 조나라의 왕을 설득하게 했대요. 그럼 뭐라고 설득해야 될까? 전쟁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전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 상황에서의 설득이니까 제발 침략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나라 좀 안 쳐들어오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를 침략하시면 우리 보고 어찌하려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쳐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솔직한 말을 해서는 설득이 안 될 것 같은데 소대가 어떻게 머리를 써야 할까요? 소대는 일단 조나라의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기로 합니다. 자, 연나라가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연나라 왕이요. 이제 소대를 보내서 조나라 왕과 네가 단판에 짓고 안 쳐들어오게 좀 해봐라 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죠? 농사가 망쳤단 말이야. 게다가 조나라가 지금 연나라를 침략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연나라는 이미 제나라하고 전쟁 중이에요. 이미 다른 나라와 전쟁 중에 흉년까지 들었는데 조나라가 침략하려고 한다. 연나라는 큰일 났습니다. 자, 소대가 어떻게 머리를 쓸지 이어지는 내용 더 살펴볼까요? 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소대가요, 조나라 왕한테 가서 하는 얘기인데 갑자기 딴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여기서 말하는 제가가 바로 소대예요. 제가 이곳으로 오는 길에 역수를 건너다가, 역수는 강이에요. 큰 조개 하나가 입을 벌리고 햇볕을 쬐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황새 한 마리가 날아와 조개의 살을 쪼았어요. 황새는 가다 보니 먹잇감이 입 벌리고 나 잡수세요 하는 모습이거든. 그래서 쪼았대요. 그러자 조개는 입을 다물어 황새의 주둥이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떤 관계? 물고 물리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고 물리는? 이렇게 물고 물리는 관계죠. 그림이 너무 지금 평화롭게 나와서 그런데 황새 입장에서는 조개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조개 입장에서는 조개도 너무 이제 깜짝 놀랐겠지? 깜짝이야! 왜 이래? 나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엄청 놀란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 어때? 조개는 조개대로 살겠다고 황새를 깨물고 이게 물고 물리는 상황인 겁니다. 이상하죠? 아니, 조나라 왕을 설득하라고 보냈는데 왜 갑자기 황새와 조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대의 말에 나타난 비유적 표현 뒤에 가도 이제 좀 더 자세한 얘기 나올 건데요. 미리 우리 친구들한테 알려드리고 갈게요. 황새 한 마리가 날아와 조개의 살을 쪼았다는 것. 여기서 황새와 조개는 진짜 황새 조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나라가 연나라를 침략하려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 이제 조개가 누구야? 연나라가 되는 거지. 입을 쫙 벌리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황새가 날아와서 조개를 물듯이 지금 갑자기 조나라가 우리 연나라를 침략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야기에서 조개가 어떻게 했죠? 입을 다물어 황새의 주둥이를 물었잖아. 결국 조나라 너네가 쳐들어오면 우리도 싸울 수밖에 없어. 우리도 열심히 힘을 다해서 너희하고 싸울 거야.
그래서 조개와 황새처럼 물고 물리는 사이가 되겠지. 자, 이 이야기의 결말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 과연 소대가 조나라 왕을 잘 설득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내용을 더 만나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때 황새가 말했어요. 뭐라고? 오늘도 비가 오지 않고 내일도 비가 오지 않는다면 너는 황새가 물고 있는 지금 조개죠? 말라 죽을 거야. 결국 뭐야? 입 벌려 하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조개는 또 조개대로 뭐래? 황새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도 놓지 않고 내일도 놓지 않는다면 황새 주둥이를 조개가 물고 있잖아요. 너야말로 누구 황새인 너야말로 굶어 죽고 말겠지? 결국 같은 운명을 타고났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서로 입을 벌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갈 길 가면 되는데 어때요? 둘은 서로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싸워요. 연나라에 조나라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다? 우리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끝까지 싸울 거야. 우리 서로 다 죽을 때까지. 사실 그 얘기를 소대가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야기의 결말. 마침 그곳을 지나던 누가? 어부가 그물로 둘을 누구를? 바로 조개와 황새를 모두 잡게 되었습니다. 소대가 이야기하는 조개와 황새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결국 둘을 모두 잡게 셋자가 다 안 나왔네요. 모두 잡게 되었다는 것. 그림 볼까요? 이렇게 말이지. 누가 신났어? 어부만 신났어요. 어부 입장에서는 뭐야? 그냥 길을 가고 있었는데 황새 한 마리의 조개까지 손 하나도 안 대고 코 푼다. 우리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다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에서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대상들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나라를 빗대어서 나타내는 대상은 조개가 돼요. 처음에 조개가 입을 쭉 벌리고 있었죠. 연나라는 그냥 가만히 있었단 말이지. 이때 누가 황새가 날아와서 조개를 깨물었어요. 연나라를 치려는 대상은 누굽니까? 조나라입니다. 그래서 조나라를 빗대고 있는 대상은 황새가 되는 것이죠. 자, 이야기에서 어부가 나왔어요. 어부만 신났을 거예요. 왜요? 조개와 황새를 모두 잡았으니까. 자, 이 어부를 빗대고 있는 대상은 진나라가 되겠습니다. 이야기 속에 아직 진나라는 등장하지 않았는데요. 자, 이제 소대가 이야기의 말미에 왜 내가 지금 조개와 황새 이야기를 조나라 왕에게 하고 있는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만나볼까요? 자, 이제 소대가 왜 조나라 왕에게 이렇게 어부의 이야기까지, 조개, 황새, 어부의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가죠. 연나라와 조나라가 서로 협력하지 않고 싸운다면 누구에게 이익이겠습니까? 이웃의 크고 강한 누가? 진나라가 이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국경을 이제 여러 나라가 맞대고 있는데 가장 큰 나라 진나라가 이렇게 있었어요. 진나라는 기다리겠죠. 그 둘이 정말 지칠 때까지. 그리고 어때요? 힘 하나 안 들고 두 나라를 모두 정복할 수 있겠죠. 마치 조개와 황새가 서로 다투다가 어부에게 잡히는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왕께서는 누구 왕? 조나라 왕. 이 이야기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결국 뭐야? 너희가 우리를 치면 결국 너희도 주변에 있는 큰 나라, 진나라에게 먹히고 말걸? 하는 얘기예요. 무엇처럼? 바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부지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바로 무엇처럼? 요 그림처럼 말이에요. 연나라와 조나라가 막 싸우고 있어요. 지칠 때까지. 이때 진나라가 등장해서 둘을 그냥 한 올가미에 묶고 냉큼 가버립니다. 자, 여기서 나온 이 어부지리라고 하는 이야기, 고사성어 어떻게 나온 것일까?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부지리 고사성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자들을 하나하나 보면요. 어자는 고기 잡을 어자예요. 부자는 지압이 부인데 반드시 이제 뭐 남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성인이 된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기 잡는 아저씨, 고기 잡는 남자에서 어부가 되는 거죠. 가해지는 이제 어조사로 여긴 사용이 됐고요. 이로울 이, 즉 어부의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사이에 제3자가, 그러니까 지금 싸움하고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사람이 오히려 이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이제 그 큰형이랑 작은형이 피자 한 조각을 두고 막 싸우고 있어요. 이때 유치원에 다녀온 막내가 유유히 식탁 위에 올려 있는 웬 피자가 있어. 냉큼 그냥 먹어버리는 겁니다. 큰형과 작은형, 우리 왜 싸웠는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소대의 이야기 속에 사실 어부지리는요, 조개와 황새가 다투다가 어부에게 잡히는 형상이다라고 했지만 이때 조개와 황새와 어부는 각각 나라들을, 조개는 연나라, 그리고 황새는 조나라, 그리고 어부는 가장 힘센 나라, 진나라를 각각 빗대어서 나타낸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어부지리 이야기를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나라가 이제 맨 처음에 등장을 하는데 이 연나라의 상황이 좀 중요하죠. 흉년이 든 데다가 조나라가 침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나라하고는 전쟁 중이에요. 안 좋은 일이 정말 안 좋은 상황이 막 겹치고 있습니다. 망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연나라 왕이 소대를 조나라로 보냅니다. 자, 연나라의 왕이 조나라의 왕에게 소대를 보낸 까닭은 조나라 왕을 설득해서 뭐 하고자? 전쟁을 피하고자 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것 알 수가 있죠. 자, 이어서 조나라의 왕이 연나라를 쳐들어가려는 계획을 결국은 포기했어요. 즉 소대에게 설득 당했다는 거죠. 그 까닭 소대의 말을 듣고 두 나라 바로 조나라와 연나라가 되겠습니다. 싸우다가는 이웃의 크고 강한 진나라에게 모두 다 점령당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쳐들어가려는 계획을 포기한 것이죠. 자,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어부지리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비유적 표현인데요. 자, 먼저 연나라는 조개라는 거죠. 조개가 진짜 조개가 아니에요. 연나라를 빗대어서 나타낸 대상이다. 그냥 입 벌리고 가만히 있었죠. 자, 이때 조개를 쳐요. 누가요? 황새가요. 연나라를 누가 쳐요? 조나라가 치고자 했다는 것. 그래서 조나라를 빗대고 있는 대상은 황새구나 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때 마지막 그 어부의 이익. 어부는 누구? 바로 둘을 모두 다 한목에 쉽게 잡아버리는 가장 큰 나라, 힘센 나라, 진나라가 맞습니다. 진나라를 그러니까 빗대고 있는 대상은 바로 어부가 되는 것이죠. 세 나라의 이름이 좀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야기를 꼼꼼히 읽어보면서 어떤 나라, 무엇이 어떤 나라를 빗대고 있는지 꼭 정리해서 알아두어야 하겠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고사성어가 어부지리이다라는 것도 정리해두기 바랍니다.